진짜 나쁜 놈이다. 어머니가 그 해줬으면은 참 진짜 성실하게 해야지. 약질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 수 없죠. 그니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우리 봉수님 또 이렇게 요즘에 또 영상이 올라가서 댓글에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약간 봉순의 미스테리, 예, 새로운 코너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스테리 파. 예, 미파이. 야, 좀 현실 공포 쪽에 예. 진짜 그렇죠. 사건 파일을 사건 얘기해 파일, 주셔서 사건 내가 파일. 못하는 걸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좋습니다. 우리 봉수님,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오늘은 살인사건은 아니고,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오. 네. 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휴먼 트래피킹 태스크포스에서 일을 할 때 맡았던 사건이에요. 이제 휴먼 트래피킹은 쉽게 말해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상품처럼 이용하는 이제 성적, 상업적 착취 범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잔혹하고 피해자가 회복하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는 범죄입니다. 2017년 15살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했던 의붓 어머니가 그 위치를 직접 추적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의붓 어머니는 딸아이의 SNS 등을 보다가 아이에게 착취 위험이 있다고 의심을 해서 로컬 경찰국에 아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어요. 그 장소는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한 가정집이었고, 형사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건장한 백인 남성이 문을 열었고, 대여섯 명의 여성들과 2명의 남자가 안에서 발견됩니다. 찾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대며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모두 모른다고 해요. 그중 여자 2-3명이 서로 쑥덕거리면서 혹시 그 땡땡이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형사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형사들이 문 두드릴 때 뒷창문으로 도망간 애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근데 걔 이름이 다른데? 걔가 15살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형사들은 처음에 문을 열어주었던 백인 남자를 불법적인 착취 구조 운영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 시간쯤 이 아이는 이제 의붓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왜 경찰을 보냈냐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어요. 의붓 어머니가 설득을 해서 이 아이는 로컬 경찰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도착한 아이를 인터뷰를 하는데 형사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고 휴먼 트래피킹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없는 상태였어요. 딸처럼 대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가 반감이 생겨버린 거죠. 아이는 착취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터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체포했던 남자는 풀려났고 그 이후 이 사건이 재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아이는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의 본가로 보내졌고 저는 부모님을 통해 연락을 했지만 이 아이가 아직 사건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언제가 됐던 아이가 준비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사이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집과 풀려난 남자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알고 보니 이 집은 일반 가정집 내부를 19금 영화에 나올 법한 형태의 던전처럼 꾸며놓고 여성들을 불법적 착취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서 체포를 하거나 이제 더 이상의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언더커버를 들여보내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집은 구조상 들어가는 경찰관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웨스트 할리우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성인 여성 2명이 신고를 하러 왔는데 제가 조사 중인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명은 금발의 외모가 눈에 띄는 백인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냥 평범한 외모의 또 다른 백인 여성이었어요. 서로 다른 주 출신이었고 이 두 사람 모두 각각 구인 광고 웹사이트에서 모델 회사 개인 비서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LA로 넘어왔으며 로꼬가 이들을 고용을 한 것이었어요. 인터뷰를 통해 로꼬의 착취 관련 범죄 혐의가 이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고 저는 15살 피해자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지 약 11개월쯤 지난 시점에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인터뷰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이제 딸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된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와 시애틀로 날아갔습니다. 숲에 둘러싸인 큰 저택,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 어린 이복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약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범죄가 일어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떨어진 채 시간을 보내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붓 어머니는 동생들을 키우느라 바빴고 이 아이는 타고난 반항심이 있어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를 앉혀놓고 어떻게 하면 네가 안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대화를 했으며 이 아이는 친엄마랑 살면 나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엄마가 사는 LA 근교로 보냈는데 문제는 이 친엄마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케어가 힘든 상황에서 사춘기 아이를 돌볼 수는 없었죠. 아이는 집을 나와 떠돌다가 의도치 않게 노숙자들이 머무는 곳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온라인 구인 광고에서 로꼬가 올린 채용글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로꼬가 인터뷰를 한 후 고용을 했고 그 당시 이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거를 왜 몰랐을까라고 제가 이제 물었더니 이 아이는 자기가 진한 화장을 했고 그 다음에 로꼬가 신분증 요구를 했음에도 이 아이가 얼버무리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이 아이의 진술을 확보를 하고 다시 LA로 내려와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팀을 꾸려서 집을 급습했고 로꼬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집 내부는 아이가 알려준 그대로였고요. CSI팀이 정액 흔적 등 중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추가 피해자 1명까지 더 찾으면서 로꼬를 기소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예비 신문 절차에서는 모든 피해자들을 각 주에서 이제 비행기로 오게 하고 호텔에서 묵게 한 후에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왔습니다. 저희 팀 전원이 동원이 되어서 법적 안팎에서 피해자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고 지켜줍니다. 이번 사건은 달랐지만 간혹 가해자들의 가족들이 법정에 와서 구금되어 있는 가해자를 응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 팀은 가능한 모든 팀원들을 동원해서 피해자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모든 순간 한 걸음도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내 편이 여기 있다는 걸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게 또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 임무이기도 하거든요. 이 15살 피해자는 특히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용기 있게 진술을 했고 그 결과 로꼬는 예비신문 절차에서 기소된 모든 범죄들이 인정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고 재판 준비 과정 동안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 6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로꼬가 더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의 변호사도 로꼬랑 연락이 되지가 않는다. 체포영장 떨어졌으니까 가서 잡아와라 라고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제 도망자를 추적하는 전담 형사에게 이거 사건을 부탁을 했고 그 형사는 약 1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로꼬를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멕시코에서 로꼬를 봤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미국 멕시코 경찰이 협력을 해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오전 그 형사가 저에게 전화를 한 통을 해요. 그러면서 찾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국경을 가서 데리고 오면 되죠? 그랬더니 그 형사가 로꼬 죽었어. 이어서 FBI 요원에게도 연락이 와서 멕시코에서 로코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저는 멕시코 경찰 담당자에게 지문, 사진, 그리고 검시 결과를 요청을 했고 한 달 뒤에 샌 이시드로 국경에서 그 담당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문이 찍힌 종이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담당 형사 경찰은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녀와 2명의 남자 파트너는 미국에서 넘어온 도망자 리스트를 확인을 하며 언더커버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보통은 강력범이나 살인 용의자를 추적하는 임무였기 때문에 이번 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리라고 생각했답니다. 미성년자 대상 착취범? 금방 잡겠지. 이런 정도의 인식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자신들 바로 앞쪽에 태연하게 걸어가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햇빛에 드러난 팔의 문신 패턴, 걷는 각도에서 보이는 옆 얼굴의 윤곽, 그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저거 로꼬인데? 무전기에 대고 상관에게 보고를 하니 상관이 가서 체포해. 우리 바로 뒤로 쫓아갈게. 그리고 나서 이 3명의 경찰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면서 이제 로코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이다. 그런데 로코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면서 허리춤에서 총을 뽑아들며 경찰들을 향해 그대로 발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총성에 도로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경찰관들은 민간인 피해가 걱정이 되어서 반격도 못한 채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로꼬는 도심 골목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경찰 3명은 도심 한복판에서 전력 질주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로꼬는 계속 골목을 꺾으며 점점 경사가 있는 언덕길로 들어섰답니다. 행인들이 많은 도심 거리에서 추격이 이어지는데 로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언덕길 중간쯤 올라갔을 때 호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고 합니다.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 민간인들 속으로 숨을지 아니면 계속 위쪽으로 도망칠지 찰나의 고민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결국 로코는 호텔이 아니라 경사가 가파른 언덕 위쪽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한 대의 미니 쿠퍼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로코는 바로 총을 운전자에게 들이대며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운전자는 처음엔 내리기를 거부를 했지만 로코가 하늘을 향해 총을 쏘자 앞좌석에 있던 2 사람은 겁에 질려 차에서 뛰어내렸고 로코는 운전석에 앉아 도주를 합니다. 문제는 미니쿠퍼 뒷좌석에 한 아주머니가 미처 앞문으로 도망치지 못해 그대로 갇혀버린 것이었는데요. 또 하필 그 미니쿠퍼는 수동 변속기였어요. 로코는 그것을 몰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틱 시프트로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경찰들에게 총을 쏘고 그 와중에 그 뒷좌석 아주머니는 차 안에서 몸을 수그린 채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브레이크와 클러치 이런 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수 없었던 로코는 결국 내리막 끝에서 택시 한 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로코는 차에서 내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차 4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경찰들이 총을 겨눈 채 포위를 했고 하지만 로코는 경찰들과의 총격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로코는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계속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고요. 그러다 어디선가 날라온 총알 하나가 로코의 팔을 관통하면서 그가 쥐고 있던 총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전에 로코는 사망을 합니다. 저는 질문을 통해 이 사망한 사람이 로코라는 것을 결국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종결이 됩니다. 로코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이 되었다면 최고 형량이 적어도 51년은 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과 총격전까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버려야 했을 만한 이유가 과연
이 사건뿐이었을지 의문이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약간 좀 범죄 영화 같은. 네, 범죄 영화 느낌.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교도소 가서도 엄청 괴로우니까 같은 죄수들끼리도 엄청 막 멸시하고 괴롭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뭘로 들어왔냐에 따라서 막 급이 나눠진다고 막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사건 특히 뭐 이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이 관련된 사건이면은 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나누어서 궁금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그 미니쿠버 수동 타고 갈 때 뒤에 있던 아주머니 심정은 진짜 어땠을지 상상도 안 돼요. 아우. 트라우마 생기죠. 예, 제가 보내드린 그 사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차가 앞에만 있는 문이 이제 앞쪽에만 있는 차였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통 앞 좌석을 밀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미처 못 내리신 거예요. 이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인지를 못하고 차를 이제 설치를 하는 바람에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총이 매거진 저게 이제 사실은 불법적인 거죠. 길게 조금 더 많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51년 정도의 형은 이제 맥시멈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판을 통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재판이 만약에 50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도 다 확보를 했고 한데 멕시코로 넘어간 후에 이 사람이 한 1, 2년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좀 더 많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멕시코 안에서. 그래서 경찰한테 접근한 것보다는 총격전으로도 어떻게 빠져나가거나 뭐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죽음을 선택할 만큼 뭔가 조금 그죠. 알려져 있는 죄 외에도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멕시코 이 매체에서 이거를 그 당시에 여러 군데에서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링크를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멕시코에서는 이제 미국 백인 남성이 이제 자기 한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은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라는 게 이제 큰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일을 이제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도 확보하고 피해자들이 각 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연락을 해서 재판이 열릴 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허망했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지문으로 결국은 확인까지 하는데 뭐 확인됐다 이 사람이 로코가 맞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좀 그랬죠. 아무래도 죽긴 죽었구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막 이런 범죄자들 잡을 때 있잖아요. 뭐 이제 피의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감정이 좀 어때요? 이게 뭐 속이 시원하든가 아니면 허무하다든지 이런 어떤 약간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사건은 어쨌든 종결이 됐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이 사건은 어느 정도 범인으로 이제 특정이 돼서 우리가 심의 절차까지 통과를 해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소가 이제 중간이 됐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래도 범인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정에 가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용의자가 죽게 되면 사실은 이게 미해결 사건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찝찝하긴 하죠. 마음이 되게 뭔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고 생각 들면서도 되게 좀 뭔가 아쉽고 그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는 미해결 사건이 돼버리니까. 이런 좀 약간 강력 범죄자들이 미국에서 이게 멕시코로 도망가기가 되게 쉬워요. 멕시코로 넘어가는 거는
예, 저기 뭐지? 여건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조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거를 이제 하는 팀들이 따로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 영화에서 봐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막 철책이 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국경에 표시만 돼 있고 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제가 그때 그런 영화에서 봐서 도망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멕시코로. 그런 게 있구나.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네.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서로 국경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국경 수비대가 없는 이제 장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넘어오는 사람들 또 넘어가는 사람들 불법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막하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기적이긴 해요. 무섭다. 땅이 워낙 크니까. 그래요. 일단 얘기를 해보면은 15세 소녀가 실종돼서 의붓어머니가 신고했고 수사관님께서 조사를 시작을 했고 로꼬가 도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멕시코에서 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보석금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네. 죽는 일도 없잖아요, 사실. 보석금으로 나와가지고 이 얘가 이제 도피를 시작을 한 건데 이거 그래서 보석금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저는 보석금에 대한 시스템은 몰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살인 사건은 보석금이 굉장히 높아요. 100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석금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살인 사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보석금의 10% 정도를 이제 돈을 걸고 잠시 나오는 거죠. 그 구금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재판이나 이런 모든 법정 그거를 출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출두를 못하면 그 보석금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걸었던 모든 게. 그래서 이 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이제 보석금을 걸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안 함으로 해서 어머니는 집을 잃었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제 구속 수사를 돈을 줘가지고 불구속 수사로 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쁜 놈이네. 네, 그래서 보석금을,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어머니는 아무래도 어머니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의붓 형제들도 있었는데 의붓 형제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났던 거죠. 이 로코가 일을 치고, 잠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망자 추적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 형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 쪽도 따라붙고, 뭐 여자친구도 따라붙고, 진짜 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멕시코로 넘어갔다는 첩보를 입수를 해서 공조 수사를 한 거였어요. 진짜 나쁜 놈이다. 어머니가 그 해줬으면은 참 진짜 그러니까요. 성실하게 해야지. 약질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우리 봉수님께서 또 이렇게 좀 답답한 사연이긴 해요.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죗값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죽는 거야. 뭐 그게 아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죗값 받지 않고 이렇게 한 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봉수님 또 이렇게 또 저희에게 신기한 이야기, 범죄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봉순이님이었습니다.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